네, 자, 글쓰기 기본기 우리 하경이 어떤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까? 어,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알고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 약간 정확히 몰랐던 부분을 많이 담아놓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국어에서 글쓰기 과정을 배울 때, 뭐, 독자, 주제, 매체, 뭐, 그런 의도 같은 걸 먼저 정하고 시작하자, 이런 약간 단계별로 외울 땐 있는데, 뭐, 독자를 뚜렷이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선생님은요? 네, 뭐 저도 이제 저는 심지어 이제 글쓰기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더 효과적이겠구나 라고 이제 했고 특별히 이제 선생님이 이 책을 보면 좀 더 새롭게 느꼈던 것들은 범주에 맞게 써서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 범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별로 설명한 적이 없는데 이 책이 이제 범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 번 많이 해서 그래서 이른바 비교 대조를 통해서 글 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서 그런 부분이 흥미롭고 또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이제 어떤 글감을 찾는 그런 부분들에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이제 검색어를 넣어서 이 꼬리 찾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그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그게 없고 네, 없으면 좋습니다. 자, 이 책 제일 처음에 머릿말도 사실 쓰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8쪽부터 이제 머릿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과 좋은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 머릿말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무슨 말이야? 아름다운 말과 좋은 글이라는. 어, 그리고 머릿말에서 시작하는 말에서 요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생각해? 음, 어떤 어쩌면 되게 의사소통을 할 때 당연하게 쓰는 게 그런 말과 글인데 그런 면에서 평소에 그렇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그 가치나 좋은 글이란 기준과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 책 10쪽 볼까? 10쪽? 10쪽의 셋째 줄. 그거 한번 읽어볼까? 말과 글은 삶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삶이 언제나 말과 글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말과 글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작가는 단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게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이 작가는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그, 글, 말이나 글을 좋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삶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삶이 더 중요하다.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인생을 더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고, 요 말과 글은 삶을 표현하는 도구다라고 하면, 인생이 개판으로 살면, 글도 개판이라는 거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 향기가 날 때, 그 사람이 쓴 글에도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삶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말과 글은 단지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말과 글이 이 사람의 삶을 음, 거꾸로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좋은 말하고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바뀌었어. 라고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 사실 일단 첫 어, 번째로 아까 좋은 사람이 좋은 글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자면, 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당연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한데,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걸 반대로도 적용했을 때도 그게 실천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반복 끝에 그게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양이 쌓여야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 지금 그 하경미의 말을 들으면서 아 선생님 지금 이게 나쁜 사람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이 말이 성립하려면 그동안 그 아름다운 그 좋은 글을 썼던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음, 근데 사실은 그 작가의 인생하고 그 사람 작품하고 정비례 관계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 음, 인생은 개차반인데 좋은 글 쓴 사람도 많아.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음, 또 그 사람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글을 잘 쓰느냐? 아, 못 음, 쓸 때도 많아. 어? 그런 점에서 이 책에 나온 저자의 이야기가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그냥 이상적인 얘기. 어? 교과서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어? 예를 들면 지향적. 음, 그러길 바라. 그러고 싶어. 근데 현실이 과연 그럴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쌤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이렇게 하지 말자고?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이게 그나마 나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더 나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그 처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글쓰기라는 표현을 쓰지 글짓기라는 표현을 안 썼어. 글쓰기하고 글짓기의 그 용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삶을 드러내는 게 글쓰기. 지어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온전히 담아내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글이고 그게 좋은 글이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 주장에 동의했어. 그래서 지어내는 걸 거짓되는 걸 그건 나쁜 글이라고 얘기했어. 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인생을 향기롭게 제대로 잘 살아야 돼. 그 삶을 바꾸는 글쓰기. 요런 글쓰기 운동을 한 사람도 있었고, 쌤도 그거에 동의했었어. 근데 나중에는 글쓰기든 글짓기든 별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쌤 입장이 바뀌었어. 음, 그리고 글짓기의 힘,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그 지어내는 거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있어. 음, 그리고 그것들이 문학 작품이. 그러다 보니 아까 배차발 인생이어도 좋은 작품 쓸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꼭 삶을 담는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만이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글짓기 그 자체에 독자성?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쌤은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른바 그 글짓기라고 그럼 지어내는 거다. 라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또 생각은 안 해. 다만 이것들이 혼재 있는데 어디에 더 그 비중을 둘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그 것들이지 100과 0, 0대 100 이건 아닐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 생각, 개인 생각. 또 그런 점에서 이제 화경이는 또 화경이 나름대로 화경의 경험 속에서 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글이 우리 인생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부분에서 또 화경의 경험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화경이 또 나름의 글쓰기 이걸로 홍보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12쪽 보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좋은 걸 쓰기 위한 조건 중에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문단, 첫째 줄. 좋은 글을 쓰려면 먼저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아,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좋은 글을 자꾸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 거기 쭉 읽어보겠습니다. 글쓰기는 좋은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 올바른 길은 무수히 많고 서로 모습도 다르지만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글쓰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삶의 가치를 찾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아,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저자는 특징이 글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냐 글과 삶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이 다른 그 글쓰기책 많거든. 글쓰기책, 글쓰기 교본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담았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준비 과정에서 이제 표현력을 높이는 다섯 가지 원칙이라는데 선생님이 아주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이야기 어쩌면 학영이가 들어봤다 하는 부분들이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야. 학영이한테. 맨날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은 뭐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18조 먼저 첫 번째 원칙이 뭐 구체적으로 쓰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19쪽에 둘째 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면 참신한 소재를 찾을 수 있고 주제도 더 뚜렷해집니다. 구체적인 으로 표현하다 보면 참신한 소재를 찾을 수 있고 주제도 더 뚫어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참신한 소재 그리고 주제, 뚜렷한 주제. 좋은 글에 상당히 중요한 조건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서 예를 들어놨어. 평범한 표현과 구체적인 표현. 평범한 표현. 이거 뭐야? 저녁을, 저녁을 먹었다. 구체적인 표현. 저녁으로 냉이 된장찌개와 갈치조림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또, 그 다음 또 평범한 표현. 나는 연필로 노트에 메모를 한다. 음, 구체적인 표현. 나는 메모할 때 옥스퍼드 노트와 파버카스텔 B 연필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거 구체적인 표현. 그래서 이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서브웨이라는 그런 뭐야 그 햄버거 집이야 샌드위치 집이야 뭐 그런 거 팔잖아. 근데 거기 가갖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햄버거 하나 주세요. 불고기 버거 하나 주세요. 기껏해야 불고기 버거 하나 주세요. 이거였어. 근데 거기는 뭐 뭐는 빼주고 뭐는 소스를 넣고 막 이런 주문을 막 되게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하는 거야. 그런 그 부분들처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그다음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통일해 통일. 그렇게 개별화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된다는 거야. 그 단순화하고 통일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그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가끔 당황스러워. 다른 사람 대신에 무슨 커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래? 그래도 선생님 커피를 안 마시게 잘 몰라. 갔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뭐, 원두는 무슨 뭘로 드릴까요? 그다음에 무슨 뭐 산미가 있는 거, 뭐 약간 뭐랄까 탄 거, 뭐 이런 거 자꾸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황당해갖고 예? 잠깐만요 가서 물어봐. 야, 뭐 있다는데 뭘로 해? 그거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옛날에는 그냥 뭐야? 커피 하나 주면 끝났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개별화되고 그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글 쓸 때도 바로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부터 바로 그러한 노력들, 구체적인 표현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20조, 셋째 줄.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관찰력도 날카로워집니다.
관찰력이 날카로워지면 표현력은 더 좋아집니다. 그것들이 서로 이제 상보 관계라는 거예요. 관찰력이 날카로워져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대충 봐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아까 쓴 마찬가지 커피라는 게 커피인데 거기서 그게 무슨 맛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팁 우리 독서 감상 같은 거 쓸 때 그 팁에서 제목을 어떻게 달 건가라는 부분에서 평범한 제목은 어린 왕자를 읽고 구체적인 제목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평범한 제목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야 한다는 것들 들이 이제 팁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다 같이 줄 글쓴이의 의도가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제목이 좋은 제목입니다. 제목에도 구체성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지요. 독자에게 더 깊이 공감을 얻고 독자를 더 잘 설득하는 글은 모두 구체적인 표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아이패드의 배터리 용량을 설명할 때 9시간 동안 쓸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의미 있었다는 거야?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쿄까지 가는 비행시간 내내 영화를. 샌프란시스코 도쿄까지 비행이라는 그런 뚜렷한 장면, 머릿속으로 그려질 때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들을 그 문학적 용어로 치면, 글쓰기 용어로 치면 22쪽. 무슨 용어? 추천줄에. 형상화. 형상화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화 시켜야 된다. 형상화가 이제 형상, 상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감정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장면으로 바꾸면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팁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야지 상황이 빠진 감정 표현 첫 번째 강아지 때문에 짜증난다. 반영된 감정 표현 방금 내 천피스 퍼즐을 강아지가 엎었다. 몇 조각만 더 맞추면 완성이었는데, 이놈의 똥강아지. 해서 여기에는 지금 짜증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짜증났겠다라는 느낌을 더 확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밌다, 짜증난다, 슬펐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상대방이 너 되게 재밌었겠다, 너 되게 짜증났겠다, 너 되게 황당했겠다 라는 거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쪽에 첫 번째 문단 거의 마지막 줄, 첫 번째 문단, 구체적인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를 독자와 공유하는 것이 독자에게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비결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요.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서 넷째 줄부터 결과만 결과만 적지 말고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서 읽어도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줄 겁니다. 기록이 기억을 이깁니다. 기억은 변하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 외워둬야 돼. 기록이 기억을 이깁니다. 음. 기록, 기억 이런 식으로 운율까지 살려갖고 기록이 기억을 이깁니다. 기억은 변하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라는 이런 문장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써먹어도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그 감정을 혼자만 느낄 게 아니라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쓰기 할 때 중요한 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4쪽 밑에서 다 같이 독자가 독자가 두루 공감하는 멋진 글을 쓰려면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그 감정을 느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쁨이나 슬픔, 노여움이나 즐거움을 잘 전달하려면 그 감정이 나오게 된 상황과 맥락을 보여주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감정이 나오게 된 상황과 맥락을 보여주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6쪽에 밑에서 그 예시글 빼고 밑에서 다 같이 줄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생명을 존중하자는 생각을 구체적인 경험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독자의 거의
거기 보면 이제 그 5학년 학생이 그 썼다는 글들, 말이 유인물 뜯어먹어서, 말과 씨름했는데, 거기에 보면 짜증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놀라고 반전이 있지. 음. 왜 그랬다는 거야? 스테이플러 침이 침이 박혀서, 박혀 있어서. 혹시 말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음. 뭐, 상처나지 않나,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다는 게 마지막에 넣음으로써 어떤 그런 반전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짤막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생명을, 말을 걱정하는 어떤 그런 아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또 그런 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쪽, 어, 일곱째 줄. 이렇게 하나를 보고. 이렇게 하나를 보고 다른 것을 연상할 수 있는 힘은 구체적인 표현 안에 깃든 보편성에서 나옵니다. 아, 구체적인 표현에 깃든 보편성이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 구체적인 표현 안에서 그것이 어떤 것을, 그것이 좀 당연하게 모두가 알고 있으면 음, 그걸 상상하기가 더, 연상하기가 더 쉬워지. 그렇지.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예를 들어 보면, 뒤축이 다 달아버린 회사원 아버지의 검정색 헌 구두. 그러면 이제 뭐 뒤축 다 달아버린 아버지의 헌 구두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음. 그 안에, 이 구체적인 거 안에 그 보편적인 것들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의 노고라는 그런 그 보편성이 있는 거야. 그럼 자식을 위해 애쓰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은 규칙이 다른 구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또 음. 다른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 쓰는 부모라는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갈아버린 회사원 아버지의 검정색 흰 구두라는 표현에서 그 부모에 대한 사랑, 뭉클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구체적인데 그게 사실은 보편의 어떤 결과는. 음. 그래서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안에는 이제 보편적인 건데 그 보편적인 게 뭐게 톡 튀어나와요. 톡 튀어나와. 그게 음.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 없이 이게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보편을 기본으로 톡 튀어나와서 그 튀어나온 데를 들어가 보면 결국 보편으로 연결돼. 음. 그런 것들이 좋은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쪽에 이제 두 번째 팁이 나오지. 두 번째 팁은 적절한 예시로 설득력을 높이자. 적절한 얘를 어떻게 잘 들어줄 것인 건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빠진 설명. 내 짝은 공부를 잘한다. 정리를 잘해서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해준다. 이렇게 이제 얘가 빠졌다는데 얘가 들어간 설명은 윤리와 사상 시간에 교조주의라는 걸 배웠는데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짝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고지곧대로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었다. 교조주의라는 게 고지고대로 하는 거야라고 이제 설명해 주었다라고 돼 있어서 짝이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을 잘해준다라는 말을 뭘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음. 이제 이 예를 들어주는 거하고 아까 앞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하고는 사실 또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어. 음. 또 그런 부분들에서도 여기서 내 짝이 이렇게 설명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실. 음. 근데 구체적인 설명 중에서도 이거는 특별히 예를 예. 드는 방식, 예를 드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음.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갑자기 뭐 예컨대 가령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좀 딴소리로 딴 데로 흘러가. 이 사람이 좀 욕심이 많았어 사실은. 하여튼 뭐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쪽 에는 역시 조금 이제 그 다른 얘기를 더 쓰는데 음. 어, 30쪽에 그 첫 번째 문단 거의 끝부분 조사하고 검증한 다음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그 음. 박스 밑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조사하고 검증한 다음
조사하고 검증한 다음 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를 닮아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기에 앞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먼저 살펴봅니다. 즉, 기존의 예를 충실히 검토하지요. 어, 주장, 자, 그래서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해를 충실히 검토한다라는 거. 그러한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하고 있다보다는 뭐뭐 했다, 뭐뭐 한다가 더 효과가 더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했을 때 그 글이 더 힘이 있는 글, 생명력 있는 글이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천이 빠진 표현,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써봐야겠다. 편지 써봐야겠다, 미래형으로. 음. 실천사에 담긴 표현은 오랜만에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회사로 보내본 건 처음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보다 한 일이 더 좋은 글감이고 독자를 음. 설득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똑같이 그 예를 들어놨지. 바람은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 실천은 오늘 유니세프에 5천 원을 기부했다. 공유 유니세프 욕조를 기부했다. 그래서 글 쓰려고 하더라도 먼저 행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글을 좋은 걸 쓰려다 보면 좋은 행함을 많이 하고 그럼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논리 전개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실천 안 하고도 실천했다고 해서 뭐 하는 거 같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 가능하잖아. 지어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삶이 아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음. 사실은 하지 않고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실천은 이론보다 힘이 셉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설득력은 실천 기간에 비례하는 법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음. 자기가 더 많이 실천한 다음에 그 글을 썼을 때 그 진정성을 음. 더 많이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사례 하나가 학생의 건전한 세계관을 대변해주고 학생의 그런 태도는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을 표현했다는 점이지요. 구체로 부편을 표현하기. 이것은 모든 표현법의 공통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구체적으로 쓰자에서 언급한 민속촌 초등학생과 피자 중학생의 글 역시 그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이 텀블러 고등학생의 글도 마찬가지이고요. 얼핏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는 작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었기에 보편적인 감정과 개념을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플러 침이 박힌 유인물로 생명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피자 토핑을 묘사함으로써 인내나 겸손 같은 삶의 지혜를 보여주었으며, 텀블러 쓰기로 환경 보존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뭔가 쓰고 싶은 내용이 떠오르면 그 내용을 직접 실천해본 사람들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까 머릿말 했어. 이분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너가 글을 쓰려면 네가 실천부터 해라. 그럼 당연히 그 사람 삶이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야. 좋은 글 쓰다 보면 좋은 실천 많이 할 거고. 그럼 네가 좋은 사람 돼. 라는 어떤 그런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천 안 하고도 실천했다고 뻥치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런 글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글이 사람의 삶과 유리된, 떨어진. 근데 이제 이 분들은 그런 글은 힘도 없고 진실성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글 갖고는 오래 못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세상은 어, 나쁜 사람도 잘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의 어떤 그런 진실을 안다? 그건 아니더라는 얘기야, 사실. 그래서 진실되지 말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쪽에 세 번째 팁은 딱 맞는 비유로 공감을 얻어내자. 비유를 사용하잖아. 그래서 앞에는 예시가 나온 거고, 여기는 또 이제 비유가 나온 거고.
음. 글쓰기의 중요한 기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와 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비유를 어떻게 하냐? 비유가 뭐냐? 비유가 뭐래? 세 줄? 비유는 어떤 개념을 전달하려고 다른 어떤 개념을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두 요거를 개념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아, 두 개념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래서 뭐, 뭐라고, 맨날 그 예를 드는 게, 뭐내 마음은 호수요. 어? 내 마음은 호수였을 때, 원관념은 뭐야? 내 마음, 내 마음. 보조관념은 호수, 호수. 그래서 내 마음은 뭐에다 빗댄 거야? 호수, 호수에 비유한 거. 그 은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어떻다는 거야, 내 마음이? 넓다는, 넓다? 마음이 넓다? 아, 내 마음이 호수요. 호수가 상징하는 거. 호수하고 바다하고 차이가 뭐야? 잔잔하다. 그치, 호수는 잔잔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아주 잔잔하다. 음, 평화롭다. 그럴 때 이제 또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갖고 이제는 아주 식상한 표현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들을 안 쓰는 게 더 안 쓰는 게 낫지. 또 이렇게 한참 안 쓰다 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누가 내 마음은 호수요, 멋진 표현을 할지도 몰라 나중에. 근데 지금 어쨌든 너무 이렇게 뭐야? 많이 쓰는 어떤 그런 표현들,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유란 밑에서 넷째 줄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다른 대상에서 비슷한 속성을 찾아내는 것이 비유입니다. 종류가 다른 대상에서 비슷한 속성을 찾아내는 것. 그것들이 바로 비유. 그래서 이제 어떤 서로 다른 것에 안에서 그 공통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찾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야. 자, 39쪽에 보면 비유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경험을 잘 활용하면 참신하고 설득력 높은 비유를 구사할 수. 자기의 경험. 그래서 음, 뭐 주방장은 음식하는 걸 경험을 얘기를 많이 하고 선생님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독서교육했던 사람이니까 독서 뭐 이런 교육 쪽 얘기를 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다. 선생님 요즘에 무슨 뭐 달리기를 달리기 비유. 선생님 등산할 음. 때 등산 갖고 얘기를 하고 아무도 자기 경험을 갖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비유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아, 점입니다. 비유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마지막 두 줄, 자기 경험을 보조관념으로 활용하면 비유의 힘이 아주 세집니다. 자기가 실천한 거. 그것들을 쓸 때 비유의 힘이 더 세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걔가 네가 먼저 해라. 음. 아까도 그랬잖아. 네가 먼저 한 건 해도 좋다는데 이것도 비유할 때도 네가 먼저 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사진 쪽에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첫째 줄, 40쪽 첫째 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경험이라도 여러분이 직접 보거나 겪은 것으로 비유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 사소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음. 대단한 경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자기 직접 겪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들이 남들의 대단한 경험보다 오히려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의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그러면 그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라고 예시 들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1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친구의 모습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았다. 2번.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친구의 모습이 영화 링에서 텔레비전 밖으로 기어 나오던 사다코 같았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보니까 2번이 2번이 더 생생하다, 더 구체적이잖아. 앞에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친구의 모습을 뭘로, 영화 링에 나오는 인물로. 영화 링에 나왔던 인물, 사다코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인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비유를 잘하려면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 자기도 알고, 자기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공통 분모를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비유도 현실성이 많이 깃들수록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설명도 자기 기껏 비유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성공한 비유가 아닌 거지. 비유를 했을 때 그 사람도 아는 거야 되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 현실성이 많이 깃들수록 효과가 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뭐 축구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 운동을. 네, 이 친구는 예를 들 때 주로 이제 운동을 예로 많이 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을 표현함으로써 낯설고 어려운 수학에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비유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비유는 독자를 개념 세계로 안내하는 초대장이지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더 하고지. 비유를 잘 쓰는 첫째 원칙은, 생생한 경험을 활용한 둘째 원칙은 일관성.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A라는 비유를 했는데 뒤 가서 뭐 B로 비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더 혼동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입사 쪽에 보면 선생님이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본문 네 번째 줄 비유들이 사입사 쪽에 어부 그물고 거기 그 문 마지막 부분 비유들이 이유들이 모두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 비유들이 모두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이게 뭐냐 요리라는 범주 축구 오케스트라 운전 어쩜 이렇게 범주가 되는데 그 안에 또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였나? 네 번째는 뭐? 네 번째 팁은 범주에 맞게 써서 균형을 맞추자. 범주에 맞게서 균형을 맞추자. 그럼 범주라는 게 뭐냐? 사물이나 개념이 속한 상위 분류를 우리가 보통 범주라는 거예요. 만년필은 필기구, 필기는 문방구, 문구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위 개념과 그 하위 개념 사이에 하위 개념의 공통점이 바로 상위 개념으로 가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 개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힌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8쪽에 여섯 번째 줄 공통점. 공통점이 충분해야 비교의 효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 비- 공통점이 충분해야지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공통점이 충분히 없다면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교 대상 1번과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점이 많은 비교, 비슷한 점이 적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해서 표로까지 작성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뒤집은 거야. 앞에서. 같은 범주끼리 뭐 그 하나를 걸 뒤집어서 49쪽에는 종류가 다른 것을 억지로 비교하면 표현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른바 억지로 비교하는 거.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아, 요구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여덟째 줄 공통점 공통 공통점 찾기를 먼저 하고 차이점 찾기를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같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인 공감대 형성은 결국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읽겠습니다. 비교의 일종인 대조는 공통점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차이점을 보여주는 표현법입니다. 특별히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게 대조인 걸 볼 수 있고 비교 관계 보니까 공통점을 중심으로 또 보여주는 게 비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2쪽 대구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거기 그 예시 들어온 거 읽어보겠습니다. 주장을 펼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근거를 대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그 펼치는 건 할 수 있지만 되는 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대구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어, 주장과 근거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 누구나 아무나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서 또 반복되는데 약간의 그런 변화를 줌으로써 또 글의 맛, 글의 재미를 더 이렇게 살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 들어보겠습니다. 얘 들어. 기분, 기분은 수능이 아니라 검정고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에 가깝다. 기부하는 어떤 그런 문화와 관련되어서 짤막한 글을 또 이렇게 멋진 글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5쪽 여기도 수행 보기에는 조금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나라고 좀 쌤이 의아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55쪽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범주 개념이 확실한 사람은 점층법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점층법은 범주 개념을 활용하여 뒤로 갈수록 의미가 깊어지거나 넓어지도록 표현하는 세련된 방법입니다. 어, 청, 거기까지. 그래서 점칙법에서 점점 점점 커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점칙법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치법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배수법이라든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 예시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학예인가 그런 방법들도 잘 익히고 더 나아가서 학예인가 글을 쓸 때 이런 방법을 좀 더 활용해서 글씨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팀, 여섯 번째 팀, 그것도 잊어버린 팀이 뭐야? 그다음에 독자를 뚜렷이 정하자. 이 글이 도대체 누가 읽을 거냐, 누가 읽을 글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독자들 상태는 지금 어떠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쓴다든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그 게임 체인저 기본수도 이거 이제 동아학생들 동아니까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삼기로 해서 썼는데 나중에 뒷방 혼났어. 왜냐면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 너 이 책 읽었나 안 읽었나? 게임 체인지 기본서도. 저 다는 아니에요. 실망이야. 언제 읽을 건데? 그래서 게임 체인지 기본서도 이 책이 그 안에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은 동화형식 썼는데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막 기후위기, 막 소득불평등, 뭐 일자리 문제, 뭐 성차별, 뭐 이런 사회 굵직굵직한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는 얘기. 사상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교육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랑 어른들을 가야 되는 교육인데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인물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딩으로 해놓다 보니까 뭐 소연집에서 이제 뭐 어떤 한계가 또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보통 출판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 뽑아 중학교 1, 2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써라 그 중학교 1학년들이 읽을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분량을 써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쉬워지고, 이렇게 쓰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과연 이런 트렌드가 계속 앞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유치하냐. 유치하게 살지 말자. 오히려 노인의 어떤 그런 품격들, 지혜로운 어른의 품격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식으로 언제 또 이렇게 문화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쪽에 보면 세 번째 문단 그 거의 마지막에 말이 있던 읽어보겠습니다. 57쪽, 50쪽이요. 50쪽 세 번째 문단에 거의 마지막 말이든 글이든 표현력을 높이는 방법은 같습니다. 상대편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요. 선생님이 늘 하는 것 중에 글은 내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다. 그 상대방이 글을 읽으려고 쓰는 거다. 그 상대방이 알아듣게 써라. 솔직히 들어 써라. 그게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어떤 그런 요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그 아이들이 정독하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쉽게 써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글을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글쓰기 준비 과정으로서 지어진 그런 팁들, 지를 정리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쭉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쓰기의 일부 중에서 표현력을 높이는 다섯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봤고,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글감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에서 어떻게 아이디어가 글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 배우고, 그다음에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요령이 갖고 자료나 무엇인지 정리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또 자료를 그 모은 자료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4쪽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 그냥 오늘 여기서 1부의 첫 번째 가는 것을 마치고, 다음 주에 오늘 못한 것까지 더하도록,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그 아이디어를 극강으로 발전시키는 방법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부에 있는 내용 뭐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시험 끝난 다음에 혹시 이해가 되면 이 책을 뭐 하경이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알아보는 것도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데서 배운 팁을 우리 하경이가 글을 쓸 때 또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면 뭐 하경이 지금 이미 글을 잘 쓰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시험 언제 봐? 저 오늘 보고 내일 봐요. 오늘 봤어요. 봤어. 그래, 그래. 내일은 무슨 과목 봐? 내일은 무슨 과목 봐? 무슨 과목? 내일 과학, 사회, 수학이요. 그래, 그래. 사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과학하고 수학은 그냥 보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어쨌든.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홀가분한 기분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